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잖아요. 초강시대 지역문화정책을 무엇을 재편하는가 이 과제는 사실 이제 배성희 주사관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주제잖아요. 서울 입장에서는 다 뺏겨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맡은 건 어떤 균형감 정도에서 사회를 봐달라는 요청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 발제 먼저 듣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가 양혜원 박사님, 그러면 1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초강역시대 지역문화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맡긴 했는데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초강역과 관련된 논의는 정말 시시때때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진행형이고 아무도 사실 이게 어떻게 갈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체부도 아직 정확하게 이 초강역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오늘 사실은 발제 자료는 제가 공부해서 예, 만든 자료라 어쩌면 이제 문체부의 방향이나 이제 이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 순서는 그렇고요. 지역문화정책의 흐름이나 거시적 환경 변화 진단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신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월 30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이 발표가 됐었죠. 예, 여기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불균형 성장, 이제 이런 것들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서 초강력 경제권과 그리고 생활권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통해서 이제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이 주요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부처 단위로 이제 따로따로 칸막이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그 칸막이를 없애자라는 것이 사실 이 설계도안에서는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을 이제 광역 교통망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이제 이걸 위해서 5극 3특의 미래 성장 엔진을 육성하고 AX 혁신으로 고도화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권은 광역 교통망을 통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복지 등의 어떤 통합 연계망을 강화하고 이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역별로 문화 거점을 육성하고 또한 복지와 관련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 좀 이제 초강력 특별 협약이라는 형태 그리고 어떤 특별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재정에 있어서도 지특회계를 대폭 확대해서 포괄 보조금의 형태를 크게 만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된 이제 설계도안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통합 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급격하게 이제 되면서 이제 행정 통합의 이슈가 이제 전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여기서는 이제 행정구역의 칸막이를 철폐하고 초강역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래서 1국 구조에서 다국 구조로 전환하면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중복 투자를 감소시키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권역 단위에서 이제 어떤 인재 전략과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떠올랐고요. 그리고 국가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연 최대 5조 원 그리고 4년간 20조 원의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준하는 어떤 공무원이나 인력에 대한 직제들 그리고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인허가권이나 이런 규제를 푸는 것이 주된 이제 수단으로 이야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된 것이 사실은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대략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서 행정 통합을 준비하는 데서도 펼쳐지겠구나라는 이제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시면 그 광역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 이제 이거를 가지고 특별 이제 지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12조에 보시면 이러한 통합특별시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이제 통합특별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양을 하고 17조에 보시면 이 통합특별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에서 초강력적 도시계획, 그리고 광역교통체계와 광역인프라의 수립과 조정,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과 초강력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그리고 대규모 재난관리,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정하는 사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생활권을 지정을 해서 이제 기초 단위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설립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도로망 구축이나 대중교통행정,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기금들에 대한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문화와 관련해서는 그 3편에서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이쪽에 많이 이제 편제가 되어 있는데 98조에 보면은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13조에 따르면 이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에 있어서 그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이나 향토문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이 기본계획에 실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그 322조에 보면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2호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시민의 문화향유 계획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어떤 기본소득이나 어떤 수당이라는 것을 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여기에 마련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또 기초생활 인프라나 문화집회시설의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349조에도 보시면 이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5년마다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행 계획에 준하는 어떤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것을 결국 시행계획으로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350조에는 이제 이런 지역문화진흥 거점기관으로서의 전담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아마 이제 지역문화재단에 준하는 어떤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리고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보시면 2호 같은 경우에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나 그 주변 지역이나 그리고 도시공원 내에 어떤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같은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이나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그리고 국제미술품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 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국립박물관 미술관에 있어서 이제 사전 검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363조 같은 경우에 지구 특구 내에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 사증 발급 절차나 어떤 체류 자격별의 어떤 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371조에 보시면 문화진흥 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와 이제 어떤 용도의 이 문화진흥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72조에는 향토문화 관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내용이 있고요. 또 391조 역사문화 중심 도시 조성, 그리고 392조의 역사문화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394조에 따르면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가 있고요. 또
또 395조에는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과 개발에 대한 특례와 같은 내용들 정말 어마어마한 조항들로 이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초강력 시대가 가져올 어떤 지역문화 지형의 변화를 좀 살펴봤을 때 초강력권 구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전제로 산업과 교통과 복지와 문화 등의 기능을 통합 설계하는 구조적인 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초강력권의 일단 기능과 영향력이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광역은 사실은 이제 존재가 거의 희미해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초강력과 기초 간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광역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이동, 접근의 어떤 용이성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술과 문화와 콘텐츠 관광 산업이 집중 육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고 어떤 문화 생활권이라는 것도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권과 생활권을 이제 통일시킨다는 것은 결국 문화예술 시장과 일거리가 초강력권 단위로 커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 교류나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더 구축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질 거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이 통합된 거기 때문에 초광역권의 어떤 정체성이나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고 또 타 분야와의 어떤 통합 연계에 대한 가능성도 그리고 필요성도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라는 것이 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또 문화 취약 지역에 대한 고려도 또 그만큼이나 같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67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중앙정부와 초강역, 광역, 기초로 해서 초강역 하나가 그냥 끼어드는 정도로 저희가 역할 배분이 달라질 거를 예상을 했었다면 지금은 행정통합을 통한 이제 강력한 초강역권 체계에서 초강역의 역할이 이제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초강역이 중앙과 기초 간의 매개 조정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초강역 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또 초강역 문화산업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거와 교육과 의료 복지 간의 어떤 통합 연계망을 강화하고 또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초강역 문화 인프라 조성과 정체성과 브랜드 구축, 교류 증진, 국제화 그리고 관련된 어떤 연구나 DB 구축까지도 사실 초강역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초가 있고 그 사이에 광역 생활권을 이제 중심으로 한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하던 어떤 광역에서 하던 것들이 좀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역할의 재편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럼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지역문화 정책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겁니다. 초강역 문화정책 전담기관의 설립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떤 규제 특례나 재정 특례를 위한 법률 개정 그리고 초강역권 단위에서 이제 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던 유관기관과 시설들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한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할 거고요. 재정에 있어서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초강역 특별 개정 그리고 초강역 지역문화진흥기금, 초강역 균형발전기금, 그리고 지자체 공동예산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문화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거버넌스가 확실히 더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아마 이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강역 단위의 문화진흥 계획을 또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사실 기초 단위의 시군구와의 어떤 소통이나 협력 없이 지금처럼 이루어지면 정말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초 시군구 간의 어떤 협력이나 그것과 이제 초강역 단위의 연계와 소통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위에서 봤을 때 어떤 초강역 단위 문화돌봄 체계 구축이나 아니면 공연 전시 어떤 공동 제작이나 유통 그리고 어떤 문화 순회 공연 전시나 또 문화시설을 공동 이용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문화 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그리고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나 특히나 전문 인력, 그리고 공동 연수, 인력의 배치, 인력 교류,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로컬 굿즈에 대한 어떤 공동의 플랫폼과 마케팅,
공동 기금 조성, 그리고 어떤 초강력 단위의 생활문화 페스타와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초강력 문화 사업이라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저희가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것은 이제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과 지역 현장 주체들과의 어떤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중앙 단위에서 기본 계획,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의 진행 계획, 그리고 초강력 단위의 진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초강력 단위와 기초 단위에서의 어떤 협약 내용을 이제 아래로부터 만들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이제 같이 또 이제 중앙정부, 초강력정부, 기초지자체 간의 다자 간의 문화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자율성과 그리고 책임성들을 담보해내는 이러한 협약 체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핵심 플랫폼에 대한 구축 방향에 대한 좀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창조적인 문화 공동체로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이제 그런 단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 자원과 특화 산업과 연계한 성장의 플랫폼으로서 문화 지구나 문화 특구가 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의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워낙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제 정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어떤 메가시티라는 부분들이나 초강력 거점으로서의 문화도시라는 것을 가져간다면, 그 메가시티로서 꼭 가져야 할 어떤 다양성과 포용성과 역동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문화도시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도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초강력 특별협약이나 협약제도 확대에 따른 어떤 정책 역량이나 소통 협력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예술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 협업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협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협업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정말 중요하게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됐을 때 초강력 시대의 새로운 지역 문화 정책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학시 지금 뭐 그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초강력의 전남도 광주 그 모델이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변화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응 과제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의 이제 변화들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님께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라는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 이제 거버넌스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인 거죠. 거버넌스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낮은 수준으로 생각해 거버넌스가 있었다면 과연 이 거대한 그 광역 도시와 그 수많은 군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과연 이제 한국이니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빨리.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또 타격감이 없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걸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다 사회적으로 별로, 그런 거죠.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선거와 여러 가지 실리적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지역민들을 비롯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공섹터 어디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주제를 받고 관심도 많고 고민이 되지만,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다시 특히 이제 그 앞에 지역 문화를 단다면, 더더욱, 지역 문화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주민 거버넌스 빼고 뭐가 있나? 저는 이런 주민 거버넌스를 위해서 모두 존재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이제 늘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듯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가장 목적이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입법 컨퍼런스니까 또 그거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런 거 어떻게 할 건 이런 걸 텐데, 이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극 3특, 초강력 이런 모든 것들에서 거버넌스와 주민의 삶이야말로 전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정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또 뭐 그걸 또 이렇게 양현 박사님처럼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보완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작년에 제가 알기로 문광현에서 오늘자료 뉴스 검색어 1위가 된 문광현에서 양현 박사님이 엄청 애를 쓰셔가지고 저도 뭐 근래에 본 국가 연구나 계획 중에서는 문화정책 중에 상당히 좋은 저도 뭐 참여는 안 했지만 토론도 갔었고 아직도 발표를 못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 국가 통합은 몇 개월 만에 하는데 지역 통합은 몇 1년 가까이 연구한 계획은 왜 발표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 아닌가 뭐. 오늘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거버넌스 를 이제 전면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저는 일단 지역 자체가 우리는 이거 뭐 제가 뭐 그동안 고민하면서 정리해 본 건데, 오래전에. 축적된 관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학술적으로나.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지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건 사실은 막대우부리 효과처럼 반대적 가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 행정적 구획, 이제 제가 사회과부도시라고 말하는 어떻게 행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게 특성화. 그래서 어디에 나주에는 배가 있고 뭐 어디에는 소고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성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사실은 지역이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제가 보기엔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하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지역 정책의 로컬과 로컬리티에 주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어떤 지역이나 로컬 정책의 핵심적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거는 생태계적인 접근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런 물리학적이나 행정학적 설명만으로는 우리 이제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중요한 건 똑같은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모든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패가 핵심이 아니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바뀌어도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없고 일상이 없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로컬리티에서 중요한 건데 시간 없고 일상 없고 관계 없고 점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시간 개념이 없는 결과 중심의 가속주의. 뭐 이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빨리 하는 거. 전 세계 1위.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낸 원동력이기도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예를 들어서 2주 전쯤에 경향신문이 그 독일의 민주주의 연구소랑 갤럽, 한국 갤럽 말고 갤럽 본사랑 전 세계 140여 개국 했는데 한국이 행복지수 67인가 했거든요. 아니요,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아니요, 그 밑에 이제 정말 힘든 나라들이 있는 거고, OECD 국가 안에도 최하위고, 근데, 그쵸, 67위. 근데 저는 그거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놀랐는데 기대수명 3위를 했어요. 기대수명 2위는 일본, 1위는 싱가포르. 그럼 이제 한국은 힘들게 오래 사는 나라인 거죠. 힘들게 오래 사는 나라.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뭐 자살료 맨날 말하잖아요. 맨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런 시간 개념 없는 결과 중심의 가속주의라는 것들이, 될 거라고. 도시재생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통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진 중에 세 번째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한참 도시재생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그 영국 런던의 서울역 같은 킹스크로스에 제가 저기 여러 번 갔었는데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이제 저기에 예술 팀이 있어요. 예술 작업하는 팀. 예술 작업하는 팀이 저 킹스크로스가 재생 사업을 시작될 때 부동산 개발 회사가 찾아와서 여기 일대를 우리가 전면 개발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소통과 감각과 회복 이런 게 필요하니 예술 작업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런던 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팀이 제가 갔을 때 16년째인가 저걸 하고 있었어요. 우리랑 너무 다르네. 그죠? 우린 상상할 수 없는 아파트 개발 회사가 이제 예술가 찾아가서 서울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린 도시재생 3년 벌써 이제 다 사라졌잖아. 도시재생 이제.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 없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빨리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너무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소위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방산도 거의 지금 5위라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방산 5위. 그러니까 저런 절대적 가속주의로 갈 수 있는 게 더 있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이라는 거 지역문화체 일방적이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상 행정주도 관료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가면은 뭐 이거는 오마니아 도시 가면 더해요. 예, 그래도 중앙은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호 견제라도 있지, 오마니아 도시 가면 뭐 군수가 왕이고, 예, 공무원들이 왕이고, 또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아내가 여성단체 대표고요. 예? 공무원의 남편이 이제 귀촌 귀농단체 협회장이고 뭐 이런 도시에서 행정주도 관료주의라는 게 뭐 엄청나죠. 모든 사업은 다 공공사업 받아 쓰는 걸로 하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제가 많이 비판하는 이제 관료주의라는 게 그냥 관료가 일을 안 하는 게 관료주의가 아니고 서로 가짜인 줄 알면서 하는 게 관료주의인 거죠. 이게 안 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촌 마을에 100억씩 들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센터를 짓는데 이걸 지으면 아무도 운영할 사람이 없고 운영되지 않을 걸 알면서 어촌 누디란 사업을 한다는 거죠. 공무원은 따오고 전문가들 와서 멘토하고 이제 개막 행사하고 나면은 바로 싸우는 거. 이게 전국을 해안선을 따라서 다 있는 뭐 이런 관료주의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런 맹목적인 성장주의.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지도가 제가 이제 고창에서 산 지 한 6년 됐는데 서울반 고창반 사는데 오른쪽이 고창 지도예요. 고창 분들도 거의 모르셨었는데 고창하고 서울의 면적이 거의 똑같아요. 605제곱킬로미터가 서울이고 공식적으로 고창이 606대지 607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략 1제곱킬로미터당 서울은 15,000명이 살고요. 예, 고창은 88명이 살아요. 제가 처음 갔던 애가 코로나가 터진 애였는데 거리두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려면 찾아가야 돼요. 근데 계속 거리두기 하라고 홍보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서울 사람도 고창 사람들도 오른쪽 지도가 왼쪽 도시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쭤봐요. 고창 분들이 네가 서울에도 일도 하고 그랬다는데 고창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들 잘 지내시는데 그래 서울처럼 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과연 저게 진짜 성장이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성장도 이제 안 되니까 앞에 진짜 성장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성장이라고 말하는 성장이라는 게 오른쪽에 왼쪽으로 되는 건데 그 행복한가? 계속 실패해 왔는데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강력 뭐 5급 3특도 결국 오른쪽을 왼쪽으로 보내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의 한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뭐 그 성장 제일 좋아하는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성장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 뭐 녹색 성장, 성장 앞에 단서 붙은 성장이죠. 그만큼 이제 성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다시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뭐 사실 인식론적으로 이런 지금 기술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뭐 지역위기 다 깔려 있지만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뭐 박지원 의원이 그랬었나요? 그 부동산 문제 한참 터졌을 때 강남에 집 하나면은 해남에 한 동, 68개 룸 한 동을 살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68억밖에 안 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이런 뭐 양극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떤, 객관적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객관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30년 되면 인구가 100억이 될 것이며 지구가 이게 뭐 세계화를 넘어서 이제 주로 지구 행성 혹은 행성주의라고 말할 만한 수준의 세계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역 문제를 근대적인 토건 개발 성장 패러다임에서 하나도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강제하고 있는 게 지역문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사업 같은 걸 보면은 말로만 화려하지 말을 만들 때는 다 성찰과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공생과 공진화와 요즘에 이제 다시 막 전쟁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나 이런 보면서 이제 뭐 그 각자 도생 얘기가 되는데 뭐 인간종이 한 번도 각자 도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공생과 공진화와 약한 것들의 선택과 연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도 만들어왔고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다 과정 구조만이 있죠.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것에 현실의 결론이 있습니까? 과정 구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조직체 이게 다 지역 문화의 뿌리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시간이 걸려도 그게 지역문화정책의 목적이 되는데 지금 반대로 저런 것들을 끊임없이 훼손시키고 이렇게 뭐랄까요 포기하게 만드는 사업과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런 변화된 세계관 속에서 문화정책도 설정이 다시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자체에서 문화정책이 문체부 사업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변동에 맞는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감각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뭐 K-팝 결론이 뭐 300조 이렇게 끝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걸맞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아젠다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하는 일이 산하기관 관리 감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빨간펜 선생님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 문체부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사실은 전문성 없는 문체부 공무원이 전문기관들한테 갑질하는 게 지금 우리 그 현실이고, 그랬을 때 하향평준화돼 왔고 계속, 그게 아니라 문체부는 핵심 국가 아젠다들의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뭐 이런 형태로 돼야 되고, 그 문화는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라는 걸 전혀 다른 횡단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마을이나 뭐 여러 가지의 뭐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거와 연결해서 횡단적 관점에서 지역문화 법제도를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더 많은 권한을 더 풀뿌리로 주는 게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국가보단 시민으로, 중앙보단 지역과 일상으로. 그래서 중앙 권력보다는 광역에, 광역보단 기초에, 기초보다는 중간지원 조직에, 중간지원 조직보다는 민간 거버넌스에 또 주는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뭐 벤치마킹 많이 했던 영국의 도시재생 모델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의 모델들이 다 이런 거를 밟아온 거고, 이제 우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뭐 일정 정도의 뭐 이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의, 중앙정부 중심의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이제 지역문화는 오히려 긴 남목으로 보면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통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복잡하고 연결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그 문체부 사업 구조가 아니라 국가 아젠다와 관련된 걸로 문화적인 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협력을 한다면, 아까 세 가지가 없다고 말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뭐 자주 하던 얘기인데, 협치할 때 협이 적어요. 협력할 때 협이 적은데 진짜 힘든 거예요. 힘력자 3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힘을 겁나 써야지 협치를 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옛날에 서울시에서 3명이 만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만 3명이 모이면 싸우지. 근데 그 싸우는 거를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서로 알게 해주고 협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협치고 거버넌스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렵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제 문화 자치를 해야 되고, 자원을 연결해줘야 되고, 행정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버넌스 많이 했는데, 이제 거버넌스 지긋지긋했는데 제대로 한 적 없고,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관료주의적 거버넌스죠. 그래서 저기 써놓은 것처럼 거버넌스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오히려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어떤 행정주도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하면 안 된다.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 그림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뭐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정책도 아실 텐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화 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지원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안 된다. 이건 만드는 생태적 출발부터 관료주의의 뭐 지역문화 과장이 만들고 뭐 사기치고 걸리고 이랬던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제대로 거버넌스 할 수 있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저 없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도 막 그런 법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지역문화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저는 아르코처럼 국가문화정책의 큰 한 트랙이 지역문화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실질적인 광역이나 기초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도 저 안에서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본주의에서 국가 공공재정 정책은 뭘로 설명하는 겁니까? 돈으로 설명해야죠, 예산으로. 그래서 기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진기금처럼 지역문화기금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 지역문화진흥법 혹은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역문화법 개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자원 연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다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많은 공간들, 유휴시설들이 있고 하드웨어 없는 거 아니고 돈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을 사람한테 투자해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광역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산어촌 가서 활동할 수 있게, 청년만이 아니라 중장년부터 시작해서 가서 뭐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다. 사람한테 투자하면.
하면 하드웨어는 이미 다 지어져 있다. 뭐 이런 사업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초고령 사회, 지방 소멸, 뭐 외로움이나 고독, 커뮤니티, 뭐 이런 많은 돌봄, 기후 위기 이것과 연결된 횡단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들 잘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길게 가면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제 거기에 맞게 행정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연 사업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법제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단연 사업하면 뭐 하면 뭡니까? 행자부가 청년마을 3년 뽑으면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을 못 해요. 단연 사업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법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사실은 꽤 큰 사이즈의 사업들일수록 R&D라든지 시민참여 예산이라든지 평가 예산 같은 것들을 의무 쿼터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로 갈수록 연구하고 평가하는 거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뭐 대단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의무 쿼터제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정책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서 박수나 제대로 치시죠. 뭐. 발제 두 분 발제하셨는데, 아무튼 현재 정부가 전반적으로 그 수도권에 집중된 걸 아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넘길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총광역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실제 이제 권한을 많이 줘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역에 이걸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초광역이 갖고 올 문제도 있어요. 초광역 단위의 뭐랄까요, 양극화 문제도 또한, 그 내부적인 그 어떤 양극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토론은 약간 현실적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광역 체계가 가져올 어떤 지역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한 현실, 이런 것들에 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토론회는 유튜브 녹화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지 않고 녹화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아마 이걸 국회 차원에서 다시 그렇게 자료화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발표자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토론이 중요하지. 예,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길 경기문화전 정책실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분 발표에 대한 다소 비판적 시각에서 그 의제를 정리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급 3특 체제가 잘 추진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 격차 해소가 잘 달성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다소 의문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이 토론 의제를 정리해봤습니다. 권역별 거점 중심 메가시티 전략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다 이룰 수 있을까? 특히나 이 균형 분산에서 권역 거점 중심으로 전환할 때 목표가 규모의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대항할 기초 체력을 키우겠다라는 것인데, 이 중소도시나 농산어촌 인구 자원을 거점 도시로 사실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블랙홀 현상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메가시티라는 이제 거대한 불필적으로 주변부로 전락할 수 있겠다. 기초 지자체는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그 동심원에서 먼 곳일수록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위험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5급 3특 체제가 물리적으로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더 그 문화적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표자도 그 발표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진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정한 정주 여건의 뼈대는 어쩌면 이제 내 집 앞, 우리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와 생태계에 있다고 봐지는데, 권역의 성장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프라나 거점 대형 프로젝트에만 예산이 집중된다면 정작 소멸위기 지역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기초단위 문화적 생명줄이 좀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강력 문화정책이 거점 도시 중심으로 문화적 체급을 높인
되려고만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초지자체 간의 문화격차를 치열하게 완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은 좀 남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정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의 문화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재 선생 발제에서 스스로 자기조직하며 관계되어가는 과정 구조들의 공생이라는 이 개념에 아주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으로만 보면 그 앞에서 이제 공진화 문제라든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생태계 문제라든지 이런 좀 문명사적인 전환의 의제에 비하면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과정 구조들의 공생을 도모하려면 그 외형적인 기구 개편을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체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긴 호흡으로 관계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무형의 네트워크 지원이라든지 과정 중심의 평가 체제 도입 이런 정책 과제가 좀 전면에 더 부각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양희영 박사 그 발표문에는 나오는데 3.8조에서 올해부터 10.6조로 이 지방 재정 이양이 넓어진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 지역 내 민간주도 협력 거버넌스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이게 좀 급증한 재정 자율성이 어쩌면 이제 그 가시적 성과만을 쫓는 지역 자치단체장의 이른바 쌈짓돈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방 재정 이양에 대한 좀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그 사실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문화 정책에 대한 사실 확고한 철학 부재죠. 그냥 철학 부재가 아닙니다. 정말 확고한 철학 부재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너무 양상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지방 재정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예산은 도리어 삭감되고 있는 게 지역 현장을 좀 봐야 된다. 경기도만 해도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자치가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중앙지방 간 말씀하신 3년 단위 이상의 중기협약 체결 시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 과정에서 문화재정의 최소한 하한선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의무조항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좀 토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현 박사님 발제에는 어떤 초강 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문제, 아까 과학 내에서의 초강인 내에서의 어떤 불균형 발전 이 문제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원재 위원장님 발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문화 정책의 자체를 어떻게 내실할 거냐 문제, 특히 문화예산에 경기도가 직접 갖고 있는 문제니까요. 문화예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지방 이양이 왔을 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중앙정부를 떠넘기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방에서 집행하려면 이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좀 나중에 한 번씩 좀 생각하셨다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윤정 선생님이 그 지역문화 정책을 지금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봤는데 비슷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두 분의 발제와 관련된 거와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플루언서 기질이 강하고 이 로컬 중에서 찐 로컬, 예. 온리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는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도 고윤정이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첫 번째는 지금 5급 3특 이야기하고 저도 5급 3특에 관련된 걸로 최근에 동남권 문화기업 서밋이라고 해서 기업들 간의 관계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기대감은 돈이 많이 내려온다는 기대감 외에는 큰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거 하나는 우리 지역의 고유성이나 특징이 없어질 것에 대한 생존적 위협들을 더 많이 크게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는 제가 지금 광주 전남 통합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 시즌이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준비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혼선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대도시에 다 빨려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 또 하나가 5급 3층의 특정 산업에 대한 특성화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게 이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다가 특정 산업이 된다고 했었을 때 언니 우리 지역은 관광 중심의 이송도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들을 실제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공한다고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고령이라는 지역을 갈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경북 고령인데요. 대구에서 차로 2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매년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구랑 가까워서 웬만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정말 그 지역에 주소만 갖고 있는 분들만 남아있지 실제로 지역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미스매치라고 생각이 드는 거가 뭐냐면 지금의 큰 5급 3특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지역을 특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대들의 생각은 뭐냐면 왜 수도권에서 살피하고 싶냐면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의 수도권이 아니라 매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근데 가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나는 좀 천천히 살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 지역의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이 매력적이어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 때문에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근데 살고 싶은데 거기서 일자리까지 있으면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고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과 고유성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위기가 많은 일종의 통합 논의들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5급 3특 논의가 실제로 정주에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이제 문체부, 우리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가요. 저는 회복적 기능과 연대적 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지역이 통합된다 치더라도 그 지역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에 사람이 오고 그 지역이 매력이 있어서 오고 뭐 그게 다른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그냥 산업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정주적 고민에서 좀 검토해보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유성 확보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실질적으로는 위협이다. 많은 도시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밀양, 창녕, 부울경 통합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부산, 제가 부울경 잠시 이야기를 하면요. 경남에서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 경험이 있어요. 근데 통합 경험의 평이 전혀 좋지 못해요.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울경 차원에서라도 통합된다는 논의가 그 논의의 더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저는 지금은 통합의 장점도 이야기하지만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하거나 극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태계 접근 파워 차원인데 지역 문화에서의 말살은 뭐냐면 뿌리가 없는 문제거든요. 자꾸 이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 뿌리가 없다고.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잘할만 하면 치고 잘할만 하면 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뿌리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죠. 뿌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공론화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시도하고 이 과정에 성장하고 지역에 남고 그리고 여기와 함께 이 내가 어떤 정책적으로 봤으면 인프라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과 활동이 남아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생태계적 관점인데 나는 진짜 문체부 짜증나는 거는 사람에 관련된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없다라는 점, 요 점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한다고 치면 오늘 아침부터 또 열받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제가 웬만하면 안 돼 진짜 쌍욕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열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관료주의는 밑으로 내려가서 더 심하거든요. 지역은 농촌은 정치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가면 정치로 망한다고 내려와도 정치로 망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서 지역기관장의 임명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그널 아닙니까?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고 싶은 시그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장 임명을 이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저는 이게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료주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리더십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거나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저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이게 전달될 수 있는 건가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예, 사소한 거라도 뭔가 디렉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되는 거. 예. 네. 오늘 얘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조사체 배승희 조사관님이 정리를 하셔서 보고서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앞으로 문체부의 법 개정이나 이런 쪽에서 참고할 거고, 아마 사전에 저하고 미팅할 때 말씀 나누는데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자리에서 한정하지 않고 이후에 좀 몇 차례 모임을 갖자 이런 얘기를 조사관님 직접 하시니까 앞으로 얘기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오는 지역화, 지방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초강력이 나중에 지역의 어떤 고유성이나 이런 걸 해칠 수 있다는 어떤 위기점,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양현미 교수님께서 좀 말씀드리실 건데요. 양현미 교수님,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문화시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균형성 이런 쪽으로 발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초강력 관련된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그냥 저는 문화시설 쪽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지역문화정책실관이 있는데 정책 수단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들고, 그 영역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저는 이제 문화시설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퍼부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문화시설이 많이 만들어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빈혈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지을 때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비를 안 주는 거죠. 전문 인력도 없고, 특히 이제 기획 운영비 같은 게 없는 상태이고, 게다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고보조 지방 이양 이미 뭐 4천억 가까이 다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전문 인력이 있고 기획 운영비가 있어야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 같이 뭔가 사업이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네트워킹이 형성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문화도시는 기존 문화시설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이상한 유휴 공간에 이렇게 임시 공간 만들어서 하니까 왜 그러지? 이제 약간 그런 기존의 문화부의 사업들도 차별성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건 일단 있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원칙에 따라서 좀 할 수는 없나?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건립이 아니라 문화시설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내실화 할 것인가 부분인데, 특히 이제 보면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비수도권으로 농어촌으로 갈수록 공립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립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공립 문화시설은 질적 수준이 이제 되게 낮은 거고, 이제 컨텐츠도 없고 마케팅도 없고, 사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좀만 유명해지면 거기 멀리서까지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데들이 굉장히 이제 드물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안 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재밌게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지자체의 전문 인력, 기획 제작비 부족 부분이다. 특히 이제 돈이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문화예산은 안 느는 것 같다. 문화시설은 느는데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서 얘네들을 경쟁시키는 거를 경기도가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돈은 우리 돈이니까 이제 국립시설, 해외시설 뭐 이런 거 유치해서 분관 유치하겠다 막 이런 거 경쟁하고 있고 하니까 좀 저는 지자체의 책임성은 누가 물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울시라고 좋은 게 아니라 문화 격차가 있어서 사실 여기도 이제 서울시도 이렇게 일종의 생활권역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결국은 도서관도 이렇게 조금 더 짓고 이제 미술관 같은 것도 좀 짓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광역이 이 역할을 예를 들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광역 생활권이라고 하는 걸 진짜 촘촘하게 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최근에 인구 위기와 문화시설, 그 다음에 기후 환경과 문화시설 해가지고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한 걸 보면 사실은 새로 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걸 지정해서 그냥 뭐 도립이나 그러니까 시립 뭐 이런 걸로 지정을 하되 이제 운영 예산을 풍부하게 줘서 인근에 있는 데들이랑 협력하게 사업을 하는 모델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기존 시설을 복합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광역이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초지자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역할의 책임이 저는 초광역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초광역한테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예산도 같이 간 건데 그럼 그 예산이 문화에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문제다. 특히 이제 보면은 지금 5국 3특의 이제 그 통합특별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문화진흥기금, 문화재생특별회계,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수단도 정부 거를 이제 완전히 이양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새롭게 만든 뭐 이렇게 국제 미술 거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자체랑 잘 하려면 이제 초광역의 기획력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광주 문화재단하고 전남 문화재단이 합쳐지겠죠.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들도 시립 도립이 다 합쳐져서 이제 같이 움직일 텐데 지금 과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쳐서 운영하는 데만도 힘든데 이제 전체 기획하고 부족한데 보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앞으로 숙제일 것 같다. 즉 이제 초광역이 문화자원의 최적 배분을 조율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광역생활권별로 있는 이제 초광역의 시설이나 재단들이 관련해 갖고 기초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문화부가 이제 우리 동네 이게 오네 뭐 이걸 시작해갖고 굉장히 이제 자랑했는데 저는 중앙정부가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계속 사업 단위로 계속 내려보낼 거냐 예경이 보내고 뭐 지역문화진흥원이 보내고 이거 언제까지 문화부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정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문화시설 관련된 법을 보면요 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정도만 되어 있는데 정부의 역할과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을 입법적으로도 구분해줘야 될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문화시설 정책도 이런데 또 그냥 새로운 지원 사업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가지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해야 될 숙제는 많고 어떻게 변할지는 불분명한 시대에 뭐 한마디 좀 거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2010년대가 오페라하우스 시대였다면 2010년대 아레나 시대예요. 정말 이대로 계획대로만 발하면 전국의 아레나가 10개 넘게 생길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엄청난 과잉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양현민 선생님께서 그 서울시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도 이 문화시설 운영 때문에 큰 문제예요.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이 재정 압박이 워낙 심해서
모 자치구에서 자기 시설 운영 못하니까 서울시 가져가라는데 굳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런 문제에서 중앙역 단위로 문화시설을 어떻게 건립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 실행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건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하거든요. 박물관 미술관법에서도 박물관 미술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시설 쪽은 아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는 강승진 대표님이 하시는데 아마 거버넌스 관련돼 가지고 그 안에 체험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얘기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쨌든 잔상으로 남는 건 거버넌스라는 단어이고 실은 5급 3특에서도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도록 일상 우리 세미나나 포럼에서 나올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치나 아니면 그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우리의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나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최근에 그 문화도시 사업이 초기에는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과 무관하게 이 상단을 보면 볼수록 거버넌스가 아닌 굉장히 폭력적인 일종의 문화정책의 작동 방식이 존재하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원재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하청 계열화된 이런 단어가 또 꽂혀가지고 제가 하청 계열화된 문화정책의 전달 체계로 지금의 거버넌스를 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전남문화재단을 좀 자주 가보고 있는데 광역문화재단의 업무 구조들을 보면 굉장히 앞에 예술진흥팀, 생활문화팀 무슨 팀들은 다 붙어 있지만 사업 담당자들은 대부분 아르코 예를 들면 아르떼, 예복, 예경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사업이 넘어오는 그걸로 업무가 다 분장이 돼 있는 구조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재는 광역에서 문화정책을 스스로 생산하고 그것들을 기초와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뿌리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은 위에서 쪼는 것들을 열심히 맞춰가지고 그들이 내려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바쁘더라 하는 얘기들을 좀 써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광역문화재단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사업비가 늘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조직이 늘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종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어쨌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긴 하는데 근데 또 스스로는 그 커짐으로 인해서 일종의 제가 여기 이제 그분들의 언어로 갖다 놓은 자율성의 역설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단이 중요해질수록 자율성은 반비례해서 축소되는 구조가 계속 작동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문화정책 현장에서 만나는 거버넌스는 대부분 들러리와 동원의 거버넌스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시민이라든지 주체 이런 언어들로 호명하고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민이라기보다는 전문 시민인 거고 예를 들면은 조금 권력화된 예술가이고 권력화된 지역에 뭔가에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협의체라든지 무슨 위원회 그러면서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럼 반면에 또 왜 그런 자리엔 또 왜 나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좁은 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쨌든 동원되는 구조에 참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의식과 무관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 분노와 괴로움은 굉장히 쌓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에는 지역은 안전하지 않다. 어쨌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신뢰가 축적될 수 없는 구조로 이현재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간과 이런 축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뭘까라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지역이 수행하는 전달 체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칸막이 행정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부처별로 내려오는 사업을 받아 시도를 경유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재단이 대행하고 기획자, 매개자, 활동가가 현장에서 뛰는 수직적 구조에 우리는 어쨌든 거버넌스라는 이름표를 붙였을 뿐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관료적 통제가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장의 자율성은 체계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분권과 자치가 정책 용어로서 정치 용어로서 뭐 구호로서 굉장히 우리 주변을 어지럽힌다기보다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권과 자치에 대한 훈련 자체가 너무나 안 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자치를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쉽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중앙의 사업과 예산을 지역으로 이정하는 게 분권일 것이고 또 그 돈과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시민과 현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자치일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거버넌스가 좀 이제 진짜 거버넌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AI 가지고 어쨌든 워낙 많이 떠드니까 AI가 이제는 에이전트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작동하고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는 어쨌든 속성으로 또 있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충분한 시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양희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중장기 협약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 중장기 협약도 최소한 한 10년 정도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쨌든 웃자고 여기다 써놨는데 3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언제 발표되나요? 예. 그 안에 이런 고민 분명히 담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들이. 그래서 일단 3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좀 빨리 보고 싶다. 뭐 문체부 듣고 있나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자립의 구조 없이 자치는 없더라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보조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립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이나 지역문화정책 안에서 아니면 뭐 초강력 시대에 일종의 뭐 초거점이 있을 것이고 생활권 거점이 있을 것이고 뭐 그 안에서도 활동하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조차도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가는 얘기로 일단 생활권과 경제권 사이에 그러니까 5급 3특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로 생활권과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좀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좀 잘 존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문화권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정서적 문화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고 같이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 이것을 어쨌든 정서적 문화권이라고 저는 좀 부르고 싶고요. 어쨌든 지역 소멸 시대의 외로움과 고립이 시대의 질병이 된 지금의 이 문화권이 실제로 생활권과 경제권 못지않게 일종의 삶의 인프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문화공동체, 문화지구, 문화특구, 그리고 문화도시의 3층 구조 아래 정서적 문화권이라는 토대를 하나 더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급 3특이 추진하는 재정분권, 그다음에 권한 이양, 뭐 초강력 특별개정 모두 중요한 권한의 이동이긴 한데요.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로 문화 자치를 좀 본격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제 이야기 마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역의 자율권이라는 게 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업무 지방 이양에 대해서 가면 사실 지역에는 이게 거의 다 일이거든요. 서울문화재단도 서울시 자체 일보다는 위에서 나온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오히려 자기 고유 업무를 넘어설 정도로 이양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한 데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처 사업과 다르게 문화부가 사업만 유일하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오는 이 라인들이 되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게 각 사업마다 꼬리표마다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업 체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성희 조사관님이 전체 입법 체계, 입법 의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저희 조사처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크게 뭐 예술인도 제 관심 분야고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된 건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지역 문화는 제가 이제 조사처 이전부터 뭐 경기도에서 있었던 시절 뭐 이렇게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뭐 관련된 일도 하고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항상 고민해 왔던 주제인데 그래서 조사처에 와서도 지난 몇 년간 계속 보고서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노력은 했었지만 이게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고 뭐 하나 특정할 수가 없어서 많은 이제 계속 자료만 축적하고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네, 이렇게 뭐 자리도 만들고 또 이제 올해 이제 뭐 보고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의 그 입장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뭐 내용과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초강력 시대 이제 지역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검토가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큰 틀에서 방향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5급 3특 추진 전략이 이제 구체화되면 이제 이거는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획 체제와 뭐 거버넌스 재정 체계 전반 재설계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체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광역 차원의 기본 계획 등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이제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초강력 문화진흥계획의 이제 수립 근거와 기본 절차를 이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초광역화가 이제 생활권 단위의 문화자치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충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문화시설의 공동 이용 체계나 뭐 문화인력의 공동 양성, 뭐 권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같은 이런 기능은 초강역 단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주민 주도의 문화 공동체 활동이나 생활문화 영역의 이제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초강역은 이제 이를 흡수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고 연계하는 이제 중간 조정 단위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입법 논의 역시 이제 소규모 생활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다양성과 형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추진 주체와 전달 체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문제일 텐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전달 체계가 이제 초광역 조정과 현장 연계라는 이제 이 이중 과제를 감당하기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쟁점은 이제 기관의 권한과 재정 흐름, 또 이제 사업 기획 권한, 협의 조정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은 뭐 기준 설정하고 또 재정을 지원하는 것, 또 이제 초광역은 권역 간의 연계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초는 생활권 기반 집행에 이제 주민 집행하는 것과 이제 주민 접점을 담당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와 지역 현장 주체의 그 참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정 체계를 또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초광역 단위의 사업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재정 체계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재정 분권이나 개정 이관의 개정 이관이 이제 곧바로 문화 분야의 실질적으로 자율성 강화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화 분야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제 권역 내의 중심 도시와 이제 주변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권역 내의 형평성과 또 이제 문화 취약 지역에 대한 보호 원칙 어떻게 재정 배분에 대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무엇을 법률에 두고 또 무엇을 계획이나 이제 협약 같은 이제 하위 규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강력 문화진흥 계획의 이제 수립 근거, 협의 절차, 그다음에 이제 정부 초강력 기초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재정 지원과 같은 이런 핵심 구조는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이제 법률에 모든 사업을 열거할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 여건이나 이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또 그래서 이제 제도의 경직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핵심 구조나 원칙들은 법률에 두되 이제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운영 방식은 이제 계획이나 협약 등의 이제 하위 규범에 맡기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이제 검토했습니다. 저도 이 표론문도 작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문체부가 오고 의원님들도 오고 했어야 되는데 좀 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면 이제 오늘 이 귀한 자리 이 논의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네 제가 보고서로 잘 마무리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전달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까 이제 라도산 박사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에도 좀 여러 차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것으로 또 깊은 좀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강력 문제는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전남도 광주만 됐잖아요. 원래 대전 충남도 되고 만약에 경북하고 대구가 됐으면 이게 진짜 큰 판이 됐을 텐데 아직은 시작하는 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 관리 좀 잘못해가지고 사실 20분에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하겠는군이 원래 이제 한 바퀴 더 돌려겠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아까 선생님 손 들으셨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몇 분 얘기 듣고 발제한 두 분 얘기 듣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자기 소개해 주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장우조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가만히 듣다 가려고 그랬는데요. 배성희 입법조사관님께서 기록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래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거버넌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버넌스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거버넌스 얘기하면서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들인데 사실 우리 전국의 재단법인이 그렇게 많고 이사회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조직 이론에서 보면은 이사회의 역할을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매우 광풍같이 불고 있는 ESG의 G는 거버넌스이고 거기에서의 거버넌스는 사실 맨날 지배구조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권을 더욱더 강조하는 개선된 지배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이 거버넌스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더 강화하는 그래서 오너들의 소유권과 분리시켜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에서의 그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얘기인데 우리는 이사회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재단,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문체부 산하의 모든 국립문화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재단법인이고요. 그리고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법정법인이라고 불리는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모두 재단법인의 준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사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없다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하겠다고 서울문화재단과 특별히 그런데 이사회에는 전혀 손 쓰지 않고 이상한 거버넌스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또 덕지덕지 붙이고 이사회가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사회 문제만 얘기하실 거죠? 잠깐만요. 네. 이사회 이 얘기를 중요한 건 이 얘기가 왜 하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으면은 기본을 지키자고 하는데 민법 32조 이하의 모든 것이 이사회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100조까지 해태하면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안 지키면서 거버넌스 얘기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에 있는 이사회 역할을 더욱더 살펴보고 제대로 기본이 무엇인지 보고 이사들이 지역에서 이사들을 스스로 선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사장들 이하 이사들이 인사권을 권한을 주게 된다면은 오늘같이 이상한 분이 또 문화관광예술개발원장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일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이 안 되는데 자꾸 뭘 특징. 이제 다음 분도 한 번 더 질문해도 되게요. 혹시 다른 분 일단 선생님하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시간이 짧으니까요. 먼저 저는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을 맡고 있는 이덕난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거 보니까 교육 관련된 학회하고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거긴 좀 되게 겸손을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들이 오가서, 그리고 이제 박수가 거의 없다.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조금 분위기를 좀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배주성아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문화를 기관 차원의 중점 과제로 올해 처음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봤고요. 저는 교육학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배주성아님 이제 그동안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다른 말씀보다 학회분들 말씀 듣고 또 이원재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상당히 좀 현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뭐 의원실 세미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셨는데 필요하면 해야죠.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뭐 문강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문체부랑 필요하고 좋은 주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세미나도 하고 논의하는 이런 소통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회에 가급적 좀 참석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선생님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여기 마이크 누르시고 하면 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아트 컨설팅 큐레이팅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의 이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현장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냥 던지고 가겠습니다. 사실 거버넌스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문화재단 쪽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 이제 딱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김홍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그 전시가 1년 예산 온 게 3,500이래요. 3,5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전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시 공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료도 남기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이제 1년 예산이래요. 다른 것도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어떤 그 사업이 나왔냐면 39세 미만의 그 작가들 중에서 6개월 동안 작업을 안 했던 그런 작가들 를 뽑아가지고 2년 동안 1,8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온 거예요. 지원 사업이.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수령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1,8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런 공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경 사업 중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활성화 사업이 그러니까 워낙 이제 문화재단들이 지금 계속 예산이 깎이니까 그게 지금 3년 전보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로 깎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조금 요약해 주세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얘기는 예. 이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다 언밸런스한 상황이고 지금 양현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카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잠깐 들어왔는데도 이게 혼돈이니 지금 현실에 있는 분들은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9세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데 들어가는데 뭐 청년 지원 사업도 되게 좋지만 굉장히 힘든 게 지금 중견 작가들이라든지 중견 예술 하는 분들인데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나이도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작업을 안 한 사람들한테 후원을 한다는 것도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네. 총학역 그 토론이니까 네. 약간 주제가 좀 어긋나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네. 또 다른 토론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선생님 그 정도로 요약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좀 마지막 발제하는 걸로 하고 순서는 그 연재체 위원장이 먼저 하고 양희원 박사님 마지막 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5시 반 지나가면 누가 막 찾아오고 막. 아마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원래 20분까지인데 예. 지금 시간이 오가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사회위원회는 저도 많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블랙리스트 같은 거 터졌는데 이거 현장의 문제기도 해요. 행정제도 아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아무도 그거를 자기가 사과하거나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예술인복지재단부터 모든 기관에 그 자기들이 받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 제도거든요. 그게 거버넌스예요. 기본 제도로 장르와 현장을 대표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기관의 재단에 들어가도 이제 이사회는 그냥 형식적이라는 걸 전제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상은 매우 생각보다 심각하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고윤정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그거는 이제 현장 관련된 건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아까 얘기해준 배성현 선생님이 보고서를 쓰고 마무리 짓지 말고 문화 쪽 특징이 좀 뭐냐면은 다른 데는 어떤 아젠다나 이거 입법할 때 되게 막 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 양윤 선생님이나 뭐 다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도 의원이라든지 몸강의 위원이라든지 또 법사위원이 해가지고 요 논의를 더 이렇게 스케일 딥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문화 관련된 거버넌스 현장 관련된 제도에 대한 걸 바로 효능감을 못 갖더라도 계속 조금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걸 제안드리고 저도 참여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현장은 더 많은 좀 공론화가 오히려 요즘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더 토론이 많이 이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그 문체부 예산 국회에서 발표한 거 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지방이양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 구조가 마치 저도 동의하죠. 지역이 더 블랙홀이다. 그리고 더 쌈지노스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양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싫은 것부터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양이 아니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대표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행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실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이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 교육 국회가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국회가 문체부에 계속 지적했었어. 리포트를 보면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슨 상관이야 돈 던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행계획 책임을 중앙정부가 강력히 가져야 된다. 기초에 던지거나 강력히 갈 때. 그리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또 하나는 그게 지역에 내려갈 때 예술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역 문화 정책으로 하면 그게 꼭 반드시 문화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마니아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교통 정책이 문화적 구간의 넘버원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가서 10회짜리 12회짜리 맨날 뭐 워크숍 하라고 보낼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실은 공공교통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마니아 도시로 내려가면은 농산호촌으로 지어 들어가면은 사실은 문화 정책이라는 게 돌봄, 그 다음에 복지, 교육 이런 거랑 통합됩니다. 완전히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국회나 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내려갈 때 이제 우려하는 건 저도 알죠. 문화예산이 제일 먼저 까이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꼭 중앙부처의 라벨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이 삶의 질이나 지역문화 생태계라고 좀 넓게 보자. 뭐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박사님 해주세요. 네, 일단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3차 계획은 상반기 중에 6월 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작년에 했었던 그 논의들을 이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그 연속성을 가지고의 발표가 준비가 될지 이게 사실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지역 토론회를 작년에 이제 사회에 걸쳐서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서 이제 재단에서 좀 자체 기획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최소한의 하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보고서에는 담았는데 예, 그것도 계획이 어떻게 당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강력 할 때 특히나 설계도안 보면은 부처 간 협업을 정말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초강력 특별 협약도 역시 부처 간 패키지 막 이거가 계속 됐는데 그 뒤로도 사실 문체부나 문화 쪽은 그냥 객인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관광산업에 대한 얘기랑 아니면 국립시설의 어떤 분간 분업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약간 선심성으로 이제 하는 거 외에 정말 유기적으로 어떤 그 특별 협약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 산업이나 경제 쪽의 중심으로 아마 그게 되고, 아마 양념 정도로 이제 문화 쪽은 얘기가 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이 부처 간의 협업 구조에 문체부가 정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는 진짜 문화협약이라는 걸 아예 따로 빼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것이 목표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거버넌스 좋아, 거버넌스 잘하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의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기본 계획들, 그 시군구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가 이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맺는데 또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계획도 힘이 실리고 협약도 실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무서워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거버넌스가 좀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뭐 되게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때 하나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정부 3.0이라고 하면서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하게 줬었어요. 그래서 부처 공무원들이 협업의 보상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협업 과제들을 엄청 만들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부처 간 협업은 저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의 고유성의 말살이나 아니면 블랙홀 현상에 대한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강력이 생긴다고 해서 그 밑에 기초나 이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다중적인 어떤 정체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복수의 정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가지면서 또 마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레이어가 더 다층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다채로움을 잘 살려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예타가 이번에 지침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미 발표가 됐고, 문화 쪽도 최근에 저희가 KDI랑 같이 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자원이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 특히나 운영 계획이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은 그냥 시설 계획에 대한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운영이나 조직이나 어떤 컨텐츠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적절성까지도 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다고 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충분한 의견을 드리기로 했고, 사실은 예타도 그렇고 지투심사도 그렇고 중투심사도 그렇고 결국은 다 사전 평가거든요. 사후에 이것들을 이제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는 우리는 조선까지만 했고, 이제 그나마도 이제 다 지특에서 빠져버렸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생겼다면 이 초강력 단위에서 운영평가를 해서 이제 운영의 어떤 적절성을 이제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질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경기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은 이 5국 자동인가요?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경기도가 없어서 서울, 경기, 인천을 해야 되는 건지 서울, 경기하고 인천이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 계획 발표를 안 해도 지금 시행계획 짜자고 경기도 문화재단 협의회 회의를 해서 6월까지 끝냅시다. 그래 하반기 예산 씌워서 내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짜야 되는 건지 초강력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짜야 되는 건지 약간 지금 혼란이 와서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짜야 될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네요.
그렇긴 한데 그냥 저희 그냥 생각만 한다면 사실 수도권은 워낙 커서 일단은 시행 계획은 각각이 저는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울, 경기, 인천 따로 세우는 게 맞고 이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협의체나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지사가 저걸 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초강력 특별협약이요? 그 아마 부분 여기서는 네. 지금 그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이게 원래가 이제 5극 3특이라는 게 서울하고 수도권은 이게 경제문화수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을 목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얘기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오늘 여기 뭐 고수분들이 다 모여서 그런지 나올 수 있는 의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높낮이가 굉장히 기복이 심해서 어떤 건 깊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건 좀 또 스킵해 넘어갈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방 5극 3특이라는 이 총학시대는 사실 어찌 보면 지방 문화한테는 굉장한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새롭게 자기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자기 재정이나 뭐 자원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편에서 지역 문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면 어떤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보면 한편에 또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아까 이제 양혜원 박사님 그걸 다층적 구조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층적 구조로 되기 위해서 우리 가야 될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불균형의 극복 과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역의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더불어서 이게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문화진흥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광역계획을 어떻게, 그러니까 초광역 단위로 수립할 거냐,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행계획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 구조로 갈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광역이면 자율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봐야 되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역문화진흥법 전체에 대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 끝내도록 하겠고요. 조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저희가 아마 또 기회가 돼서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시죠.